형아, 형아, 형아! 손 놓지 마요. 형아, 형아, 정우야, 정우야, 형아, 어디 있어? 총성이 밤하늘을 찢었다. 1950년 12월 흥남부두로 향하는 피난길은 지옥 그 자체였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가는 국도를 메웠고 그 속에서 정우는 동생 정우의 손을 놓쳐버렸다. 인파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뒤에서는 폭격음이 들렸고 앞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정우는 동생의 작은 손을 꽉 쥐고 있었지만 누군가 옆에서 세게 부딪히는 순간 그 손은 미끄러져 나갔다. 정우야! 정우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하지만 사람들의 아우성과 폭격 소리에 그의 목소리는 묻혔다. 그는 인파를 헤치며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뒤에서 밀려오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비켜요. 제발 비켜달라고요. 정우는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헤쳤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12살 동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키 작은 정우는 이미 인파에 휩쓸려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다. 그날 밤 정우는 동생을 찾지 못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피난민 수용소마다 찾아다니며 정우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정우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실종자 명단을 확인했고 전쟁과 수용소를 찾아다녔으며 적십자사에 수소문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정우에 대한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포기하게. 그 혼란 속에서 살아남았을 리 없어. 하지만 정우는 포기할 수 없었다. 동생의 손을 놓친 그 순간이 그날 밤의 비명이 여전히 그의 귓가에 생생했기 때문이다.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다. 어둠 속에서 정우가 손을 뻗으며 형아라고 부르는 꿈. 그 손을 잡으려 하지만 번번이 놓치는 꿈. 정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세월은 흘러 1970년대가 되었다. 정우는 38배 중년이 되어 있었다. 그는 결혼을 했고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겉으로는 안정된 생활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동생에 대한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고통을 이해했다.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전쟁이 모든 걸 앗아간 거예요. 하지만 위로는 위로일 뿐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다. 정우는 여전히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다. 혹시 정우를 닮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시 어디선가 동생이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서.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고 그 기대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어느 날 정우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서울 종로의 좁은 골목길을 걷는데 앞에서 국화꽃을 든 한 소녀가 걸어오고 있었다. 평범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소녀가 고개를 들어 정우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정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소녀의 얼굴에서 무언가 낯익은 것을 본 것이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 그것은 20년 전 어린 동생 정우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소녀는 이미 몇 걸음 지나쳐가고 있었지만 정우의 눈은 그 뒷모습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말도 안 돼. 착각이야. 20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부짖었다. 그것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피로 이어진 연결고리가 보내는 신호 같았다. 정우는 무의식 중에 뒤를 돌아 소녀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소녀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들었다. 국화꽃을 조심스럽게 안고 걷는 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정우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10분쯤 걸었을까? 소녀는 한 병원 앞에서 멈춰섰다.
서울 중심가에 있는 중형 병원이었다. 소녀는 병원 정문으로 들어갔고 정우도 주저하다가 뒤따라 들어갔다. 로비에서 소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정우는 계단을 이용해 같은 층으로 갔다. 복도 한쪽에 숨어서 지켜보니 소녀는 복도 끝 병실로 들어가고 있었다. 504호실. 정우는 그 번호를 마음속에 새겼다. 그리고는 간호사실로 가서 물었다. 저기요, 504호실에 누가 입원해 계신가요? 젊은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요. 혹시 성이 정씨인 환자분이 계신지. 간호사는 잠시 차트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우 환자분이세요. 보호자이신가요? 그 순간 정우의 세상이 멈췄다. 정우. 20년 전 잃어버린 동생의 이름. 그 이름이 지금 이 병원에서 그의 귀에 들려왔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지? 간호사의 질문이 들렸지만 정우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고 목구멍이 메었다. 그는 간신히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정우, 내 동생 정우일까? 아니면 동명이인? 하지만 그 소녀의 얼굴 그리고 이우연. 30분쯤 지났을까? 504호실 문이 열리고 소녀가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녀 혼자가 아니었다. 한 중년 여성이 함께 나왔다. 아마도 소녀의 어머니로 보였다. 정우는 다시 용기를 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이 정우가 다가갔다. 저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중년 여성이 고개를 돌렸다.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네. 504호실에 계신 분이 혹시 정우 씨 맞나요? 여성의 표정이 굳었다. 왜 그러시는데요? 누구신데 아버지 이름을 알고 계세요? 아버지. 정우의 가슴이 또 한 번 요동쳤다. 그렇다면 그 소녀는 정우의 손녀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저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정우 씨가 혹시 1950년에 흥남 피난길에서 가족을 잃으신 분이신가요? 여성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당신이 누구세요? 정우는 눈물이 차올랐다. 저는 혹시 그분의 형일 수도 있습니다. 정우라고 합니다. 그 순간 복도에 침묵이 흘렀다. 여성은 입을 막았고 소녀는 놀란 눈으로 정우를 바라봤다. 여성은 한참을 말없이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평생 찾으시던 분이. 제가 들어가 봐도 될까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려 병실 문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였다. 정우도 마찬가지였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 코앞에 있었다. 문이 열렸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창가 침대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은 세월의 주름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정우는 알 수 있었다. 그 눈매, 그 코, 그 입술의 모양. 그것은 분명 동생 정우의 것이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정우와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노인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려 했고 정우는 재빨리 다가가 그를 부축했다. 정우야, 너 정우 맞지? 노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다. 형아? 두 형제는 20년 만에 서로를 마주했다. 정우는 동생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분명 20년 전 놓쳐버렸던 그 손이었다. 정우야, 미안해. 형이 미안해. 정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다. 정우도 눈물을 흘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형의 얼굴을 만졌다. 형아, 정말 형아예요? 꿈이 아니에요? 꿈 아니야. 형이 왔어. 늦었지만 형이 너를 찾았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여성과 소녀도 눈물을 닦았다. 20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가, 그 긴 공백이 이 순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한참 후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아, 저 그날 밤 형아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치여서 쓰러졌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정우는 동생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래, 그래서 살 수 있었구나. 그 할머니 댁에서 자랐어요. 할머니는 저를 친손주처럼 키워주셨죠. 그런데 형아를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이름도 기억이 가물가물했고, 고향도 정확히 몰랐고, 정우의 이야기는 이어졌다. 할머니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하며 정우를 키웠다. 정우는 학교에 다녔고, 성인이 되어서는 할머니의 식당을 이어받았다. 결혼도 했고, 아들도 낳았다. 그 아들이 자라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아까 국화꽃을 들고 있던 소녀였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에게도 가족이 있을 거라고. 꼭 찾으라고.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전쟁 실종자 명단도 뒤지고 신문에도 광고를 냈는데 형아 이름을 정확히 기억 못해서.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렇게 만났잖아. 이제 괜찮아. 정우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런데 형아 저 이제 오래 못 살아요. 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옆에 있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아버님이 가난 말기예요. 6개월 전에 진단받으셨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정우의 가슴이 무너졌다. 겨우 찾은 동생을, 20년 만에 만난 동생을 또다시 보내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아니야, 아니야, 정우야. 형이 이제 찾았는데 이제 같이 살아야지. 정우는 형의 손을 쓰다듬었다. 형아, 괜찮아요. 이렇게 형아 얼굴 보고 가는 것만으로도 전 행복해요. 평생 형아 찾아 헤맸는데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어요. 안 돼, 안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의사는 정우에게 기껏해야 2달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다. 암은 이미 온몸으로 전이되었고 할 수 있는 치료는 거의 없었다. 정우는 그날부터 매일 병원을 찾았다. 2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함께하고 싶었다. 두 형제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난 세월의 빈자리를 채워나갔다. 병실은 이제 정우에게 2번째 집이 되었다. 아침이면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들렀고 저녁이면 가게를 닫은 후 다시 찾았다. 아내도 함께 왔다. 그녀는 시동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남편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정성껏 간병을 도왔다. 정우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다. 처음에는 스스로 일어나 화장실도 갈 수 있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통증도 심해졌다. 진통제를 맞아도 얼굴을 찌푸리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느 날 저녁 정우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아 기억나요? 우리 어렸을 때 뒷산에서 매미 잡던 거. 정우는 동생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럼. 네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형이 없고 집에 갔잖아. 어머니한테 혼났지. 맞아요, 어머니.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정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피난길에서 정우를 잃은 후 병을 얻어 1년도 못 버티고 돌아가셨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어머니는 1951년에 돌아가셨어. 내 생각하시다가. 정우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쟤 때문에 어머니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전쟁이 모든 걸 망쳐놓은 거야. 두 형제는 그렇게 과거를 더듬었다. 전쟁 전에 평화로웠던 시절, 아버지가 밭을 갈던 모습,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던 모습, 형제가 함께 뛰놀던 골목길.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그날의 비극. 형아,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형아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제가 형아 손을 놓지만 않았어도. 정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아니야. 형이 너를 잘 못 잡았던 거지. 그건 형 책임이야. 형아. 정우야,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남은 시간 동안은 좋은 이야기만 하자.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정우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의사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다. 정우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가게는 아내에게 맡겼다. 그는 동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새벽 정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형아 고마워요. 형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정우는 동생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형도야. 너를 다시 만난 게 형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야. 손녀 잘 부탁해요. 우리 손녀 착한 애예요. 걱정 마. 형이 가족처럼 챙길게. 정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형아. 응, 여기 있어. 손 놓지 마요. 안 놔. 절대 안 놔. 정우는 동생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20년 전 놓쳐버렸던 그 손을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설령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다 해도 이 순간만큼은 함께할 것이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병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정우의 숨소리가 멎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다. 정우는 동생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울었다. 20년 만에 찾은 동생을 겨우 2달 함께하고 보내야 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적어도 마지막 순간 그들은 함께였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정우의 가족들과 정우의 가족, 그리고 몇몇 친구들만이 참석했다. 정우는 상주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깊은 슬픔에 잠겼다. 영정 사진 속 정우는 웃고 있었다. 얼마 전 찍은 사진이었다. 정우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제야 웃을 수 있게 됐구나. 형을 만나서.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정우는 정우의 며느리와 손녀에게서 동생의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정우는 부산에서 성실하게 살았다.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평범하지만 성실한 삶이었다. 아버님은 평생 형님을 찾으셨어요. 며느리가 말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시장에 가실 때도 산책을 하실 때도 항상 사람들 얼굴을 살피셨어요. 혹시 형님을 닮은 사람이 있나 해서요. 그리고 가끔 혼자 중얼거리셨어요. 형아, 어디 계세요? 저 여기 있어요라고. 정우는 또 눈물을 흘렸다. 자신도 똑같이 살아왔다. 길을 걸을 때마다 동생을 찾았고 밤마다 동생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두 형제는 2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그리움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정우는 정우의 집을 방문했다. 부산의 작은 주택이었다. 집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며느리가 앨범 한 권을 가져왔다. 이거 보세요. 아버님이 평생 모아두신 거예요. 앨범을 펼치자 거기에는 전쟁 실종자 명단이 오려 붙여져 있었다. 신문에 실린 기사들, 적십자사 공고문들. 정우는 20년 동안 이 모든 자료를 모으며 형을 찾았던 것이다. 앨범 마지막 장에는 손글씨로 쓴 메모가 있었다. 형아, 언젠가 만날 수 있겠지요? 저는 여기서 형아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고 싶어요. 정우는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미어졌다. 동생은 끝까지 자신을 기다렸고 마침내 두 사람은 만났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만남은 두 사람 모두에게 구원이었다. 아저씨. 정우의 손녀가 다가왔다. 소녀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드리라고 하셨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회중 시계가 들어 있었다. 정우는 그 시계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시계였다. 피난을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가 정우에게 준 시계. 이게 어떻게? 할아버지 말씀이 형아가 피난길에서 이걸 떨어뜨렸대요. 할아버지가 주워서 평생 간직하셨대요. 언젠가 형아한테 돌려드리려고요. 정우는 시계를 손에 쥐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 20년 전 그날 혼란 속에서 이 시계를 떨어뜨린 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동생은 그것을 주었고 평생 간직했다. 형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로. 정우야 고마워. 정우는 시계를 가슴에 품었다. 이제 이 시계는 두 형제의 이야기를 담은 유산이 될 것이다. 며칠 후 정우는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부산에 있었다. 동생과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아내가 물었다. 괜찮아요, 여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슬프지만 후회는 없어. 정우를 만났으니까. 다행이에요.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텐데. 맞아. 그래서 난 운이 좋은 거야. 기적을 경험한 거지. 정우는 가게로 돌아갔다. 일상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일상에는 동생에 대한 그리움 대신 동생과 함께했던 추억이 자리했다. 그것은 슬프지만 따뜻한 기억이었다. 정우는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정우의 가족과 연락을 이어갔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한 달에 한 번은 부산을 방문했다. 처음에는 동생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진짜 가족 간의 유대로 변해갔다. 특히 정우의 손녀인 수진이와 가까워졌다. 수진이는 15살의 중학생으로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던 아이였다.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컸지만 정우라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면서 조금씩 위로받고 있었다. 큰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어떤 분이셨어요? 수진이가 물었다. 정우는 부산을 방문할 때마다 수진이에게 정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우는 말이야, 정말 개구쟁이였어. 항상 형인 나를 따라다니면서 장난을 쳤지. 한 번은 개울에서 물장난을 치다가 옷이 다 젖었는데 어머니한테 혼날까봐 나한테 옷을 말려달라고 했어. 그래서 형이 불 피워서 옷 말려줬지. 수진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장난꾸러기였어요? 그럼. 근데 착하기도 했어. 동네 할머니가 짐을 들고 계시면 달려가서 대신 들어드리고 길에서 다친 강아지를 발견하면 집에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그랬지. 정우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했다. 60년 전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그 시절의 정우는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살아있는 것 같았다. 큰할아버지, 저희 집에 자주 오세요. 엄마도 큰할아버지 오시면 좋아하세요. 그래, 자주 올게. 너희가 우리 정우가 남긴 소중한 가족이잖아. 정우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 속에 동생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도 감사했다. 며칠 후 정우는 정우의 며느리인 김미숙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아버님, 죄송한데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뭔데요?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편지들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쓰신 것 같은데 혹시 와서 함께 보실 수 있으세요? 정우는 다음 주말에 다시 부산으로 향했다. 김미숙은 다락방에서 발견했다는 낡은 나무 상자를 내놓았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노란 종이에 쓰인 편지들이 가득했다.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첫 장의 날짜는 1955년이었다. 형아에게. 오늘도 형아를 찾지 못했습니다. 부산역에 가서 하루 종일 사람들을 살펴봤지만 형아는 없었습니다. 내일은 시장에 가볼 생각입니다. 형아, 어디 계세요? 정우의 손이 떨렸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1956년 3월. 형아, 오늘 적십 자사에 다녀왔습니다. 실종자 명단에 형아 이름이 있을까 봤지만 없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나요? 형아 이름이 정우 맞죠? 1960년 8월. 형아, 저 이제 20살이 됐습니다. 형아는 28이시겠네요. 형아도 어디선가 잘 살고 계시죠? 1965년 5월. 형아, 저 결혼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어요. 형아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는 20년치가 넘게 쌓여 있었다. 정우는 매년 때로는 매달 형에게 편지를 썼다. 보낼 곳도 없는 편지를. 닿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편지의 날짜는 1970년 10월이었다. 정우와 재회하기 한 달 전이었다. 형아, 저 이제 포기하려고 합니다. 20년을 찾았지만 형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형아가 이 세상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아, 저는 형아를 잊지 않을 거예요. 평생 기억할게요. 형아 보고 싶습니다. 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동생은 20년 동안 이렇게 자신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이다. 그리고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두 사람은 만났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김미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괜찮아요. 그냥 정우가 이렇게까지 날 찾았다는 게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서요. 아버지도 똑같으셨을 거예요. 서로 그리워하며 사신 거죠. 정우는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상자에 넣었다. 이 편지들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아버지가 쓰신 건데 당연히 큰아버님이 가지셔야죠. 정우는 상자를 소중히 안고 서울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서 편지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었다. 그리고 자신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동생에게 보내는 답장. 정우야, 형이야. 네 편지 다 읽었어. 20년 동안 형을 찾아줘서 고마워. 형도 너를 찾았어. 매일매일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어. 우리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형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 정우야, 편히 쉬어. 형이 내 가족 잘 돌볼게. 약속할게. 정우는 편지를 봉투에 넣어 정우의 영정 사진 앞에 놓았다. 아내가 만든 작은 재단이었다. 매일 아침 그곳에 물 한 잔을 올리고 동생의 사진에 말을 걸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정우는 여전히 정우의 가족들과 가까이 지냈다. 수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성적도 좋아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정우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큰할아버지, 저 큰할아버지께 드릴 게 있어요. 이번 주말에 서울로 갈게요. 그래? 무슨 일인데? 비밀이에요. 오면 알려드릴게요. 주말이 되어 수진이가 서울에 왔다. 그녀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한 장의 그림이 있었다.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한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린 소년이었다. 배경은 눈 내리는 겨울길이었다. 그리고 하늘에는 따뜻한 빛이 비치고 있었다. 큰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랑 큰할아버지 그린 거예요. 제가 미술 시간에 그렸어요. 정우는 그림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다. 수진이는 직접 보지 못한 그날의 장면을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순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맙구나. 큰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어요. 형도 그래. 매일 보고 싶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사랑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다. 1년이 지났다. 정우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가게는 아내와 함께 운영했고 한 달에 2번씩은 부산을 방문했다. 어느 날 정우는 옛 동네를 찾았다. 서울 종로의 그 골목길. 처음 수진이를 만났던 그곳. 골목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주변은 많이 변해 있었다. 새 건물들이 들어섰고 옛날 가게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정우는 그 길을 천천히 걸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국화꽃을 든 소녀, 익숙한 얼굴, 그리고 운명 같은 만남. 만약 그날 그 길을 걷지 않았다면, 만약 수진이를 그냥 지나쳤다면 두 형제는 영영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기적이었어. 정우는 중얼거렸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 한복판에서 동생의 손녀를 알아본 것. 그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다. 피로 이어진 연결, 운명의 인도였다. 며칠 후 정우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625전쟁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피난민들의 사진, 실종자 명단,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기록들. 한 사진 앞에서 정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흥남부두에서 배에 오르는 피난민들의 사진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배에 올라타고 있었다. 그 속에 자신과 정우도 있었을까? 아니, 정우는 배에 오르지 못했다. 인파 속에서 길을 잃었으니까. 여보, 괜찮아요? 함께 온 아내가 물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전시관을 돌아보는 동안 정우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평생 그리움 속에 산 사람들, 끝내 재회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운이 좋았어.
적어도 만났으니까. 정우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신의 이야기는 슬프지만 그래도 행복한 결말을 맞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었다. 전시관을 나오며 정우는 방명록에 글을 남겼다.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끝내 사랑까지는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동생을 만났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만남이 제 삶을 구원했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모든 분들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정우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정우는 그날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평생 장사만 하며 살았기에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매일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책상 앞에 앉았다. 1950년 그날 밤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정우의 손을 놓쳤던 순간, 20년간의 수색,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모든 것을 글로 옮겼다. 석 달이 지나자 원고가 완성되었다. 정우는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른 출판사에 보냈다. 마침내 한 작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 이 이야기 정말 감동적입니다. 출판하고 싶습니다. 1년 후 정우의 책이 세상에 나왔다. 제목은 20년 만의 포옹이었다. 처음에는 조용히 출간되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다. 책을 읽은 사람들로부터 편지가 왔다. 저도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읽고 위로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평생 형님을 찾으셨습니다. 끝내 만나지 못하셨지만 선생님 이야기가 아버지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어느 날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정우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저희가 선생님과 동생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정우의 손녀 수진이가 말했다. 큰할아버지 하세요. 할아버지도 원하실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우는 결국 동의했다. 촬영이 시작되었다. 정우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편안해졌다. 촬영팀은 부산도 방문했다. 정우가 살았던 집, 운영했던 식당 터, 그가 묻힌 묘지. 모든 장소를 카메라에 담았다. 다큐멘터리는 석 달 후 방송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고 반응은 뜨거웠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눈물 없이 볼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앗아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정우는 유명해졌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다큐멘터리 방송 이후 정우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왔다. 자신도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다는 사람들, 아직도 가족을 찾고 있다는 사람들, 그리고 정우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특히 한 통의 편지가 정우의 마음을 움직였다. 부산에 사는 70대 할머니가 보낸 편지였다. 저는 전쟁 때 오빠를 잃었습니다. 60년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혹시 제 오빠를 찾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우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1950년 겨울, 평양에서 피난을 오던 중 오빠와 헤어졌다는 것. 그 후 60년 동안 오빠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는 것.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정우는 할머니를 만나러 부산으로 갔다.
할머니는 작고 마른 분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오빠 이름은 김철수예요. 전쟁 때 18이었어요. 정우는 할머니와 함께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전쟁기념관, 적십자사, 실종자 명단. 하지만 김철수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다. 수백 명의 김철수가 명단에 있었다. 할머니, 오빠의 특징이 뭐가 있었어요? 왼쪽 팔에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불에 데였거든요. 정우는 그 정보를 가지고 수소문했다. 전쟁 당시 부상자 기록, 병원 기록, 수용소 기록. 한 달 동안 자료를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한 기록을 발견했다. 1951년 부산의 한 야전병원에 입원했던 김철수. 왼팔에 화상 자국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할머니, 찾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기록은 거기서 끝나 있었다. 그 후 김철수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당시 그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 대부분 돌아가셨지만 한 분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다. 80대의 전직 간호사였다. 정우가 전화를 걸자 그녀는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었다. 김철수 왼팔에 화상? 아, 기억나요. 그 청년 퇴원하고 나서 전주로 갔어요. 거기 친척이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정우는 즉시 전주로 향했다. 전주에서 김씨 집안을 수소문했다. 며칠을 찾아다닌 끝에 한 마을에서 단서를 얻었다. 김철수? 그 사람 여기 살았어요. 근데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우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할머니께는 사실을 알려야 했다.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오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디 계세요? 가보고 싶어요. 정우는 할머니를 모시고 전주로 갔다. 김철수의 묘지를 찾았다. 작은 비석에 김철수지묘라고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 오빠 여기 있었구나. 60년을 찾았는데 이제야 찾았네. 정우는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비록 생전에 만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는 오빠를 찾았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며칠 후 김철수의 가족들을 만났다. 그에게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있었다. 할머니는 조카를 처음 만났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평생 동생 이야기를 하셨어요. 꼭 찾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빠가 날 기억했어요? 물론이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 이야기를 하셨어요. 할머니와 조카 가족은 그렇게 새로운 인연을 맺었다. 60년의 공백을 채우기 시작했다. 정우는 이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이산 가족을 돕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가족을 찾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함께 자료를 찾아주었다. 어느 날 정부 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정호 선생님, 저희가 이산 가족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호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는 매주 회의에 참석해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고 더 효과적인 찾기 방법을 제안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 1년 동안 50여 가구의 이산 가족이 제외했다. 물론 모두가 행복한 결말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을 찾았고 어떤 이들은 끝내 찾지 못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정우의 가게에는 이제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가족을 찾는 사람들, 정우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 아저씨, 저도 형을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정우는 그들 모두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자신의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했다. 수진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할아버지와 큰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큰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큰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우리 정우도 기뻐할 거야. 정우는 수진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동생의 피가, 그 사랑이 이렇게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5년이 더 흘렀다.
정우는 이제 75이 되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가게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이산 가족 돕기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어느 날 정우는 북한 방문 기회를 얻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산 가족 상봉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비록 정우 자신은 북한에 가족이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문위원 자격으로 동행하게 된 것이다.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정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금방 다녀올게.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 위로 보이는 하늘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이 하늘 아래서 얼마나 많은 비극이 있었는지. 평양에 도착하자 북측 관계자들이 맞이했다. 이산 가족 상봉 행사는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금강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정우는 함께 온 이산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70대, 80대의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60년, 70년을 기다려 이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저는 언니를 만나러 가요. 70년 만에.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다. 잘 되실 거예요. 꼭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금강산 호텔에 도착했다. 상봉 행사는 다음 날 열렸다. 큰 홀에 남측 가족들과 북측 가족들이 마주 앉았다. 이름이 호명되면 서로 만나는 방식이었다. 김순자님, 박영희님. 호명이 시작되자 홀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70년 만에 만난 자매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90세가 넘은 노모를 만난 아들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흰머리가 된 형제는 서로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정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자신과 정우의 모습이 그들 속에 보였다. 20년 만의 재회도 감격스러웠는데 70년 만의 만남은 얼마나 벅찰까. 상봉 시간은 단 3일이었다. 너무나 짧은 시간. 사람들은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눴다. 잃어버린 세월을, 그동안의 삶을 나눴다. 사진을 보여주고 편지를 읽어주고 서로의 얼굴을 만졌다. 하지만 3일은 너무 빨리 지나갔다. 이별의 시간이 왔다. 사람들은 다시 울었다. 이번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언니,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꼭 만나자. 우리 꼭 다시 만나.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운이 좋았어. 정우를 만났고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제대로 이별했어. 하지만 저 사람들은.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반겼다. 어떻게 됐어요? 가슴 아팠어. 70년을 기다려서 겨우 3일 만나고 헤어지는 거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다시 느꼈어. 그날 밤 정우는 정우의 영정 앞에 앉았다. 정우야, 형이 금강산 다녀왔어. 거기서 우리처럼 헤어졌던 사람들이 만나는 걸 봤어. 우리는 그래도 다행이었어. 20년 만에 만났지만 함께 있었잖아. 제대로 이야기도 나누고 손도 잡고. 형은 정말 행복했어. 다음 날 정우는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썼다. 그리고 신문에 기고했다. 제목은 우리는 운이 좋았다였다. 기사는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이산 가족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정부도 상봉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우는 이제 이산 가족 문제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각종 행사에 초대받았고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왔다. 정우 선생님, 젊은 세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우는 대학교, 고등학교를 찾아가 강연을 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면 모두 눈물을 흘렸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제 알았어요.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니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져요. 젊은이들의 반응을 보며 정우는 보람을 느꼈다. 자신의 아픔이 다음 세대에게 교훈이 되고 있다는 것이. 수진이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그녀는 이산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며 큰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다. 큰할아버지, 오늘 한 할머니가 오빠를 찾았어요.
큰할아버지가 알려주신 방법으로요. 잘했어, 수진아. 우리 정우도 기뻐할 거야. 정우와 수진이는 그렇게 함께 일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아니라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로서. 계절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정우는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정신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어느 봄날 정우는 정우의 묘를 찾았다. 부산의 한적한 언덕에 자리한 묘지.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정우야, 형이 왔어. 정우는 묘비 앞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수진이가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이산 가족들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네가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 내 손녀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네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런지 착하고 똑똑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줘. 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잎이 하나 둘 떨어졌다. 정우는 그 꽃잎을 손에 받아들었다. 정우야, 형이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의사가 심장이 약해졌다고 하더라. 근데 형은 후회 없어. 너를 만났고 함께 시간을 보냈고 내 가족을 만났으니까. 정우는 가방에서 오래된 회중시계를 꺼냈다. 정우가 남긴 그 시계. 20년을 간직했던 그 시계. 이거 기억하지? 아버지 시계. 네가 평생 간직해줘서 고마워. 형이 이제 이걸 수진이한테 물려줄까 해. 우리 이야기가 대대로 이어지게. 묘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정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아팠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다음에 또 올게. 그때까지 잘 있어.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 풍경이 아름다웠다.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생명이 움트는 계절. 인생도 이렇게 순환하는 거구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슬픔이 지나면 희망이 오고.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다. 큰할아버지, 제가 결혼해요. 정우는 놀라면서도 기뻤다. 정말? 누구랑? 센터에서 같이 일하는 선배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축하한다. 우리 정우도 기뻐하겠다. 수진이의 결혼식은 2달 후에 열렸다. 정우는 신부 아버지 역할을 했다. 정우의 아들이 먼저 수진이와 입장하고 정우가 축사를 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30년 전 잃어버린 동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진아,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하객들은 눈물을 흘렸다. 모두 정우와 정우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정우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 정우야, 봤지? 내 손녀가 결혼했어. 정말 예쁘더라. 너도 저렇게 행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밤 정우는 집에서 조용히 글을 썼다.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는 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동생 정우를 다시 만났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1년 후 수진이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다. 임신을 했다는 것이다. 큰할아버지, 아들이래요. 정우는 눈물을 흘렸다. 정우의 증손자. 그 아이 속에도 동생의 피가 흐를 것이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정우라고 지으려고요. 할아버지 이름으로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정우가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구나. 아기가 태어났다. 작고 귀여운 아기. 정우는 그 아기를 안아보았다. 아기는 정우를 보고 웃었다. 정우야, 어서 와.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가워. 그날 밤 정우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어린 정우가 나타났다. 12살의 모습 그대로. 형아, 정우야. 두 형제는 꿈속에서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눈을 뜨지 못했다. 평화로운 얼굴로 미소를 지은 채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정우가 도왔던 이산 가족들, 강연을 들었던 학생들, 책을 읽었던 독자들. 수진이는 큰할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말했다. 큰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할아버지 만나러 가셨죠? 이제 다시 함께 계실 거예요. 저희는 큰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할게요. 정우의 묘는 정우의 묘 옆에 마련되었다. 두 형제는 죽어서도 함께하게 되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정우 1932-2012 사랑하는 동생 정우와 영원히 함께. 계절은 또다시 바뀌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두 형제의 묘 앞에는 항상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다. 수진이와 그녀의 가족이 정성껏 돌보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어린 정우가 할머니 수진이에게 물었다. 할머니, 저 이름이 왜 정우예요? 수진이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의 할아버지 이름이 정우였단다. 그리고 할머니의 큰할아버지 이름은 정우였지. 두 분은 형제였는데 전쟁 때문에 헤어졌다가 20년 만에 다시 만났어.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그렇게 정우와 정우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이어졌다. 몇 년 후 수진이는 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린이 책을 만들었다. 제목은 다시 잡은 손이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 전쟁의 아픔을, 가족의 소중함을, 평화의 가치를 배웠다. 그리고 매년 10월이 되면 수진이네 가족은 두 형제의 묘를 찾았다. 가족 모두가 함께. 할아버지, 큰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낙엽이 흩날렸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두 분이 다시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함께 할게요. 가족의 사랑은 영원하니까요. 하늘 어딘가에서 두 형제가 함께 웃고 있을 것 같았다.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전쟁이 갈라놓았던 두 형제. 20년의 세월이 멀어지게 했던 두 형제. 하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길 위에서 마주한 소녀. 그 우연 같은 만남이 만들어낸 기적. 그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승리였고, 희망의 증거였고, 인간성의 아름다움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